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베이징대 여자 교수가 강의 중에 한국은 5천년간 중국에 조공을 바친 속국이었다라고 발언한 것 때문인데요. 심지어 이 교수는 자신의 발언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고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자 교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이징대 강의실은 오후에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5천년간 중국에 조공을 바친 속국이었다고 단호히 말했죠.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제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강의 중간 미국인 유학생 벤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미 중국을 앞선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말해야 한다고 일축했죠. 한국은 아직도 중국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뜯어보니 서울대학교 국제포럼 초청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학자들과 국제경제 질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라는 내용이었죠. 초청장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왜곡된 역사를 믿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방한을 결심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기면서도 마음속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을 기회라 여겼습니다. 출국 전날, 동료 교수 시엔이 연구실에 찾아왔어요.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왔다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시엔과의 대화 중에도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견해를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포럼을 통해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시엔은 그저 미소로 답했을 뿐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 질서, 역사적 종속관계, 현대 무역에서도 여전한 의존성 등 논리 정연한 자료였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베이징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승리한 토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항과 친절한 입국 심사 직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국제공항이니 당연히 좋게 보이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택시에 오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고속도로는 매우 고요했고 아스팔트는 믿기 힘들 정도로 매끈했습니다. 중국에서라면 30분 간격으로 도로 공사가 이어지는 구간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달랐어요. 택시 기사에게 도로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죠. 그는 진동 감지 센서와 실시간 교통 통제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로에 심어진 센서가 진동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중앙 시스템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미리 계획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공항 근처라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호텔에 도착해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강과 정돈된 도시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중국의 도시들도 화려하지만 이곳의 빛은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정제되고 세련된 듯한 인상이었죠. 호텔방에서 내일 있을 포럼 발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와 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러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제 발표 자료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한국식 아침 메뉴를 주문했는데 음식이 나오는 속도와 직원들의 응대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아침 피크타임이면 항상 혼잡하고 시끄러웠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서울대로 향하는 차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과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속국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살짝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깨끗한 거리와 푸른 나무들이 보였어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차가 서울대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제 발표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포럼장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현대적인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로 북적이는 공간은 활기찼어요. 제 차례가 되어 단상에 올랐을 때 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중국 중심 경제 질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역사적 사례와 통계 자료를 들어 한국 경제가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강조했죠.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냉담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한국 교수는 최근의 경제 지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표 중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미국의 관세 폭격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 수출이 18% 증가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더구나 글로벌 반도체 신뢰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도 명확히 보여주었죠. 자료를 보는 순간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중국은 지금 광고 수익도 줄고 있는데 왜 한국만 살아남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발표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숫자들이 화면에 명확하게 제시되었죠. 제 발표 내용과 한국 교수의 발표 내용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은 이미 몇 년 전의 데이터였고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죠. 포럼 후 네트워킹 시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수들은 글로벌 감각, IT 지식, 유창한 외국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 중국 경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제 답변이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한 한국 교수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해 영어로 술술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기술적인 용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미국, 유럽, 일본 학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속국이라고 여겼던 나라의 학자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과 실제 눈으로 본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객실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경제 지표를 직접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럼에서 들었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한국은 정말로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었고 중국보다 훨씬 탄탄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개에 머리를 기댄 채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껏 제가 가르쳐온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내일 더 많은 것을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를 산책하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사기 위해 지갑을 꺼내려는데 주머니가 비어 있었어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가방 안을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포럼에서 나올 때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발걸음을 돌려 호텔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제 지갑을 누군가가 주었고 신분증을 보고 연락한 것이었죠. 경찰은 친절하게 위치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바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제 지갑을 건네주는 경찰관의 미소가 반겨주었어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현금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경찰관은 고등학생이 지갑을 주었다고 설명했죠. 그 학생이 학교에 지각할까봐 경찰서에 맡기고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중국에서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갔어요. 아마 지갑을 다시 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찰서를 나와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택시기사 한 명이 중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왔냐는 질문에 베이징에서 왔다고 답하자 그는 유창한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베이징의 관광지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예전에 그곳을 여행했다고 했죠. 택시기사의 유창한 중국어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일은 지하철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옆자리의 고등학생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가끔 중국어 단어도 섞어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시민성에 진심으로 경외감을 느꼈어요. 분실된 지갑이 그대로 돌아온 정직함, 택시기사와 고등학생들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질서와 예의. 이런 모습들이 속국의 모습일까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들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베이징에서 가르쳤던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을 속국이라고 표현했던 수업들,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했던 강의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달랐죠. 이곳에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속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학자로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을 버려야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달았죠. 참된 학자라면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 생각과 함께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호텔방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트럼프, 대중 추가 관세 발표, 상하이 증시 4% 폭락이라는 뉴스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뉴스 앵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기술 산업과 수출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뉴스에서 한국 기업들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런 상반된 상황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중국은 휘청이는데 한국은 이렇게 튼튼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태블릿으로 추가 뉴스를 찾아보았어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대체 시장을 빠르게 찾아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두드러졌죠.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진짜 경쟁력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삼성전자 홍보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기대감이 생겼죠.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을 다소 과장된 것이라 여겼는데 이제는 솔직한 마음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홍보관으로 향하는 길에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저기서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들도 발전했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세련됨은 조금 달랐죠.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에서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단순한 택시 기사가 아니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비해왔다고 했죠. 위기 관리 능력과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이 그들의 강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학자로서 저는 데이터와 사실을 중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온 내용이 편향되었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졌죠. 뉴스에서 본 숫자들, 거리에서 느낀 분위기,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 모두가 제 인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관세 충격에 대한 두 나라의 대응 방식 차이가 인상적이었어요.
중국은 정부 주도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반면 한국은 기업들의 자체적인 혁신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경쟁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홍보관에 들어서자 넓은 공간에 첨단 기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AI 반도체, 자동화 기술 등 다양한 전시물이 눈앞에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젊은 여성 연구자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로 기술의 원리부터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설명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반도체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초정밀 기술로 미세한 회로를 구현하는 과정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연구자는 이 기술이 왜 다른 나라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지 설명했죠.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한국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라는 그녀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현실이었죠. 홍보관의 모든 전시물과 데이터가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홍보관을 나온 후 저는 근처 공공도서관에 들렀어요. 거기서 본 클라우드 기반 대출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도서를 검색하고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도서관 직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종이 사용량을 90% 이상 줄였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중국은 아직도 도장 찍고 줄 서야 하는 현실이 떠올라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본 디지털 연계 행정 시스템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창업 절차부터 세금, 인허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한 창업가는 이 시스템 덕분에 창업 준비 기간이 석 달에서 2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를 둘러보며 저는 과거 중국의 창업 환경을 떠올렸어요. 복잡한 서류와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불투명한 절차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면 여기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이것이 한국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들른 식당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주문과 결제가 모두 이루어졌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신기술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일반 시민들의 대화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제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르쳐온 팩트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중국의 그림자로만 보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이 경험을 학생들과 나눌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그 변화를 솔직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어요. 매일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러나 결국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강해 당일 베이징대 강의실로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강단에 올라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평소와 같이 제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심호흡을 한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속국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기 때마다 세계 1위를 찍는 유일한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중국 학생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가졌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그 질문에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국의 도로, 치안, 기업, 행정, 시민의식, 그리고 관세 이후 반도체 수출을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모든 내용은 제가 직접 본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의 발전상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중국 학생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의구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강의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든 모습,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 문화 등을 설명했어요. 학생들은 점점 더 집중하며 제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설명에는 많은 학생들이 필기를 했죠.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학생은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저는 위기 관리 능력과 유연한 사고방식, 그리고 시민의식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제가 왜 갑자기 견해를 바꾸었는지 궁금해했죠. 이 질문에 저는 진정한 학자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동료 교수 시엔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강의 내용을 들었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약간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제가 보여준 자료와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는 생각이 바뀌는 듯 했습니다. 시엔과 나눈 대화는 깊고 의미 있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발전 방향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저녁에 연구실을 정리하며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을 꺼냈어요. 서울대 앞 문방구에서 산 연필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연필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제 인식의 변화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연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중국도 한국처럼 자신을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야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서 유튜브를 열어 제가 한국에서 찍었던 브이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방문 경험을 담은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댓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은 20년 전부터 중국보다 나았어. 중국은 체면만 중시하다 본질을 놓쳤지. 교수님, 너무 서구에 물든 거 아니야?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하자. 한국이 잘하는 건 맞잖아. 다양한 목소리가 댓글창에 넘쳐났습니다.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토론하는 분위기였어요. 영상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도로, 그리고 먼지로 뿌옇게 가려진 하늘. 서울에서 보았던 깨끗한 거리와 질서 있는 교통 흐름이 자연스럽게 비교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죠. 오전 강의를 마치고 교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시엔이 다가왔어요. 그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태도였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이 변해갔죠. 시엔도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제 강의와 영상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쳤을 장면이지만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학생들은 중국과 한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개방적인 사고방식에 감명받았어요. 오후에 시엔이 다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제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첨단 기술부터 시민의식까지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죠. 시엔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점차 변화가 느껴졌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저는 책상 서랍에서 연필 하나를 꺼내 시엔에게 건넸습니다. 서울대 앞 문방구에서 산 평범한 연필이었죠.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엔에게 말했어요. 중국도 한국처럼 자신을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고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시엔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심이 느껴졌어요. 다음은 내가 가봐야 한다고 말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시엔이 연구실을 나간 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 작은 경험이 동료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학자로서 새로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학문적 여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만과 선입견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연필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베이징의 하늘이 점점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저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동 저금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